우리가 강국이야. 너네가 뭘 알아? 그렇게 믿어오던 나라가 어느 날 조용히 한국에게 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국을 우리에게 로켓 기술을 배우러 오던 나라라고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13개의 위성을 한 번에 올린 그 로켓은 러시아가 설계한 것도 러시아가 통제하는 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지시는 바뀝니다. 이제 한국 기술을 분석하라. 한국을 내려다보던 한 러시아 엔지니어가 결국 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말을 입에 올리기까지.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조용한 고백입니다. 이런 해외 시선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시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35회를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산하 케메로보 우주추진연구소에서 보냈죠. 액체 로켓 엔진 설계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는 소유주 모형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러시아 우주산업과 함께 살아온 셈이죠.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늘 추력 계수와 비추력, 연소 효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죠. 이반, 우주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다. 우리 피 속에는 코롤료프의 DNA가 흐른다고요. 소유즈, 프로톤, 앙가라. 이 이름들을 입에 담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내 청춘이 이 로켓들 속에 녹아있으니까요. 엔진 연소실 하나하나, 터보펌프의 회전소리 하나하나가 제겐 교향곡이었습니다. 시험 발사장에서 점화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영하 30도의 시베리아 한겨울에도 불꽃이 터져 나오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주 얘기를 할 때 늘 미국과 러시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 그리고 지금도 운용 중인 국제우주정거장 ISS. 우주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였으니까요. 냉전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줄곧 우주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그저 부품을 사가는 나라였습니다. 가끔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서 기술 자문을 받고 고개를 숙여가며 배워가던 나라. 그 정도였죠. 반도체는 잘 만든다더라, 자동차도 괜찮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201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시험장을 견학 온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연소 시험 장면을 보며 눈을 빛냈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우월감을 느끼며 답해줬죠.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하면 되겠죠. 우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몇십 년은 더 필요하다고요. 로켓 엔진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인 시행착오, 무수한 실패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조직 문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2024년 가을,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스크린에 이상한 제목이 떠 있었어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신뢰도 75% 도달, 13기 위성 동시 궤도 진입 성공.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요? 신뢰도 75%라고요? 13기 위성을 동시에요?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언제부터 한국이 우리가 회의실에서 분석해야 할 사례 연구 대상이 된 거지? 스크린 속 흰색 발사체가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누리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태는 놀랍게도 익숙했어요. 어딘가 우리 소유주의 그림자가 보이면서도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우주 강국의 엔지니어로 살아온 제 정체성이 뭔가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아직 멀었을 텐데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만든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그 위로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화면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의 상세 스펙이 떠올랐고 그 옆에는 우리 엔진과의 비교 데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제 눈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이 앞으로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팀장 알렉세이는 리모컨을 들고 천천히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분석 대상에 한국이 포함됐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률 75%.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우리 상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경쟁 상대를 언급하는 톤이었죠. 마치 우리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누군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스크린에는 발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흰색 발사체가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며 상승합니다. 카메라가 따라가는 그 궤적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죠. 총 중량 200톤. 13기 위성 동시 탑재. 목표 궤도 550km. 자막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노트에 수치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습관이었죠. 엔지니어의 본능 같은 것.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자리 블라디미르가 비웃듯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소형이지 뭐. 우리처럼 대형 화물 올리고 유인 우주선 쏘아 올리고 군사 위성까지 다 올리려면 한참 멀었어. 200톤이면 우리 소유주의 절반도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보통 때 같았으면 저도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다음 슬라이드의 그래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목표 궤도 근처에서 완벽하게 수렴하는 속도 곡선. 13개 위성이 계획된 시간에 맞춰 정확히 분리된 타이밍 로그. 오차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작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3초 이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데?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실험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미 성숙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알렉세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반, 너는 추진 파트 중심으로 한국 자료 정리해. 특히 75톤급 엔진 클러스터링 방식하고 민간업체 참여 구조까지. 일주일 안에 보고서 올려. 저는 순간적으로 반발심이 생겼어요. 한국말입니까? 우리가 기술 주던 나라 아닌가요? 그들이 로켓 기술 배우러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알렉세이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이반, 세상이 그렇게 단순했다면 좋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러 갈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기보다 들리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화면 속에서 누리호는 계속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질문하는 입장이 되는 날이 올까?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 파일이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사흘 뒤 제 책상은 한국 관련 자료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관한 공개 기술 문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국제학술지에 실린 분석 기사,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된 발사 과정 영상까지. 심지어 한국 언론 인터뷰 영상도 있었어요. 저는 귀찮다는 듯 첫 장을 펼쳤어요.
어차피 우리 기술을 응용한 수준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고 두 장을 넘기고 세 장을 넘기면서 제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추진체의 엔진 배치 구성도 4개의 75톤급 엔진을 사용한 클러스터링 방식, 연소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인젝터 설계, 추력 벡터 제어 시스템의 실시간 피드백 알고리즘. 이건 그냥 따라 한 수준이 아니야.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측이 공개한 연소 시험 영상을 재생했어요. 전라남도 고흥의 시험장. 거대한 엔진이 불을 뿜는 순간 프레임마다 찍힌 압력과 온도 데이터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연소실 압력 60바, 터빈 온도 섭씨 800도, 추력 75톤, 그리고 151초간의 완벽한 연속. 숫자 하나하나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전 배치가 가능한 완성도라고요.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로켓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발사는 실패했고 두 번째도 부분 성공에 그쳤죠.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보였어요.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를 한치의 낭비도 없이 다음 시도에 반영한 흔적이요. 1차 발사 후 발견된 산화제 탱크 헬륨 누출 문제. 해결 방법은 탱크 내 배관 구조 전면 재설계였습니다. 2차 발사 후 드러난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 분석에만 6개월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1200개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3차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 8개를 성공적으로 분리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차에서는 진짜 위성 13기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 집요함을 보면서 저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인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러시아가 소유주를 개발하던 1960년대의 그 방식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 가가린이 우주에 가기까지 우리도 수없이 실패했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 참여 구조였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일단 동체를 제작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과 터보펌프를 담당하고 여러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국가 주도이면서도 민간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역사에 기대어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에는 느렸어요. 여전히 국영 기업 중심이고 의사결정도 느렸죠.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칠 단계는 지났어. 서로 물어보고 배워야 하는 단계야. 어쩌면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어요. 제 뒤로 누리호의 기본 스펙이 대형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25명의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봤죠. 그 중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가르쳤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처럼 거대한 상징적 로켓을 만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국이 필요한 실용 궤도, 자국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점진적인 신뢰도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위성 발사 이력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까지 한국은 자국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우리나 유럽, 미국의 발사체를 빌려야 했습니다. 비용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발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찰 위성도 재난 감시 위성도 모두 다른 나라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2024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과. 13기 위성을 단 한 번의 발사로 목표 궤도에 올렸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큐브 위성 11기. 전부 한국 위성이에요. 이제 한국은 자기 시간표대로 우주에 갑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블라디미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은 소형 위성만 올리는 거잖아. 우리는 이미 달 탐사선도 보냈고 화성 계획도. 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블라디미르,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독립성입니다.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발사체를 빌리지 않아도 되고 위성을 실어줄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정찰 위성, 통신 위성, 과학 위성까지 스스로 올릴 능력을 갖췄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위성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 아닙니다. 앞으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주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소형 위성을 올리고 싶을 때 이제 선택지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저렴하고 납기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알렉세이 팀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반, 내 평가는 뭐야? 위협인가 아니면 그냥 지켜볼 수준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위협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후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진행 속도를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스크린의 누리호 4차 발사 장면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저도 다른 동료들도 예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 흰색 발사체는 이제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누리호 그래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야경.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 사이로 한국의 위성 13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러움도 경외감도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국 기술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어. 그땐 그들이 묻고 우리가 답했지. 근데 이제는?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2010년대 초반 우리 연구소를 방문한 한국 엔지니어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한겨울이었는데도 그들은 열정으로 가득했었죠. 두꺼운 파카를 입고도 추위에 떨면서 그래도 눈을 빛내며 질문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30 중반이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보며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좋은 학생들이긴 한데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만들기까지는 최소 20년은 걸릴 거야. 기술도 기술이지만 조직 문화, 실패 데이터 축적,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진 속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언젠가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 땅에서 로켓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꿈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로켓은 쉽지 않아요. 우리도 가가린 이전에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으니까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세요. 친절한 조언 같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우리 수준에 오려면 아직 멀었어. 라는 우월감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저는 그 젊은이들이 만든 로켓의 데이터를 밤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명령으로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묘한 존경심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상한 20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해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서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가 내려다보던 나라가 어느새 옆자리에 앉아 있었네. 소파에 앉아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창밖의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의 큐브 위성들도 지구를 돌고 있겠죠. 누군가의 꿈이 담긴 작은 위성들. 한때 저는 그게 언젠가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입에 가져가며 조용히 인정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그 변화를 늦게 알아챘다는 것을요. 2주 후 한국 발사체 기술에 관한 내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초청 강연자는 독일 항공우주센터에서 온 마르쿠스 슈미트 박사였어요. 그는 유럽 우주국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추진 시스템 전문가였죠. 그가 준비한 자료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력 경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세미나장에 앉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한국 사례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독일어 억양이 섞인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제가 202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막 1차 발사 실패를 겪은 직후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조직은 방어적이 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가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장면이었어요. 화면 속 중년 연구원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차 발사에서 3단 엔진 조기 종료로 목표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산화제 탱크 헬륨 압력 제어 시스템의 설계 오류였습니다. 이것이 실패 순간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입니다. 그는 실패 순간의 데이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세한 회로 사진, 연소 시험 기록, 실패 재현 시험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 6개월간 진행한 모든 과정을요. 그리고 2차 발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성 모사체가 정확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데이터 덕분에 3차, 4차 발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학습의 재료로 만들고 국제사회와도 공유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10년 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 조직 문화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우리는 실패를 보고서 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관습이었죠. 실패는 약점이고 약점은 감춰야 한다는 사고방식.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실패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자신감. 세미나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알렉세이 팀장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반, 커피 한잔 할까? 우리는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물었습니다. 이반,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한국한테 배울 게 있을까? 평소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부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슈미트 박사의 발표가 그리고 그 영상 속 한국연구원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요. 그리고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에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질문하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을 한 번 더 긁어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사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대가 바뀌고 있어, 이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존경이란 감정은 상대가 완벽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생긴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사흘 후 우리 연구소로 한 통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향후 국제 협력 대상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포함.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가능성 검토 요청. 공문을 받은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최신 논문을 다시 열었어요. 논문 제목은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의 연소 안정성 향상을 위한 인젝터 설계 최적화였습니다. 저자는 김태훈 박사. 추진기관 시스템팀 책임연구원. 논문 하단에는 교신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커서를 그 주소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새 메일 작성 버튼을 클릭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하얀 메일 작성 창이 떴습니다. 깜빡이는 커서. 빈 제목란.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메일을 보내야 하나? 우리가 질문하는 입장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제목란에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추진 시스템에 관한 기술 지뢰. 첫 문장은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박사님. 아니야, 너무 딱딱해. 김 박사님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태훈 박사님께 먼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케메로보 우주추진연구소에서 액체 로켓 엔진을 연구하는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박사님께서 최근 발표하신 인젝터 설계 최적화 논문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특히 연소 불안정성 제어 부분에서 독창적인 접근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귀 연구원께서 공개하신 일부 시험 데이터와 민간 참여 구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다시 손이 멈췄어요. 가능하시다면 뭐? 자료를 더 달라고? 아니면 협력하자고? 우리가 배우러 가겠다고?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단순한 학술 교류 요청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결국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귀 연구원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학술적 교류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반 페트로프, 로스코스모스 케메로보 우주추진연구소.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문법은 맞나, 예의는 갖췄나, 너무 겸손한 건 아닌가, 아니면 너무 건방진가. 우리가 질문하는 날이 올 줄은 스스로도 생각 못했는데. 중얼거리며 저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싹! 작은 효과음과 함께 메일이 전송됐다는 알림이 떴어요. 그 작은 클릭 소리 하나가 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주 강국 러시아의 엔지니어가 한때 가르쳤던 나라에게 질문을 보내는 순간 그 의미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이제 답장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묘한 떨림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이메일함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죠. 그리고 메일함 상단에 새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답장을 의미하는 레이 표시가 붙어 있었죠.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께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워온 나라입니다. 소유주의 역사는 지금도 저희에게 교과서와 같습니다. 저희 역시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많이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국제우주학회가 파리에서 열립니다. 혹시 참석하신다면 그곳에서 뵙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짧은 답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오만함도 거부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하면서도 당당했죠. 우리도 배웠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언젠가 우리가 가르쳤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갔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국은 지금 끝까지 올라가려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서 함께 가야 할 나라다. 어쩌면 때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나라다.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과 식당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 파리 학회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 블라디미르가 물었죠. 뭐 특별한 발표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누리호 개발 과정을 발표한대. 실패와 성공의 여정을요.
그리고 나는 그 후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한국? 뭐하러? 누리호 시험장을 보고 싶어. 그 75톤급 엔진 테스트 스탠드를 직접 보고 싶다고. 고흥 나로우주센터. 이번엔 우리가 질문하는 입장으로 말이야.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반. 나도 같이 가지.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 그들이 10년 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야.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무시하던 나라에서 주목해야 할 나라로, 가르치던 나라에서 배워야 할 나라로, 아래에 있던 나라에서 옆에 선 나라로, 그리고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학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동료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갈 수도 있는 경쟁자이자 협력자이자 함께 우주를 꿈꾸는 동반자. 휴대폰을 꺼내 파리 학회 일정을 검색했어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 발표는 17일 오후 3시. 저는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추가했죠. 김태훈 박사와의 만남. 그날이 오면 저는 처음으로 학생이 아닌 동료로서 한국 연구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실패를 다루는 방법에서는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르내립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도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들도 지구를 돌고 있겠죠. 이제는 그 사실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우주는 넓고 함께 갈 동료가 늘어난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반, 우주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다. 우리 피 속에는 코롤료프의 DNA가 흐른다. 그 말은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우주는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는 것. 그게 진짜 우주 시대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라는 걸요. 누구에게나 내려다보던 상대를 올려다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의 눈에 비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의 성공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물어볼 나라가 된 한국. 이 조용한 인식의 전환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또 다른 나라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